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었다. 그러면 그냥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나지만 나 여기에 들어가서 살면 너무 생활이 편하고 좋겠지만 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최근 나온 기사를 보니까 경찰청이 집중 조사를 한 결과 2년간 전세 사기범을 대략 8,000명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은 없긴 해서 이 전세 사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세 사기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요? 하나는 진짜 사기를 치려고 사기를 한 사기범이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투자 실패예요. 그럼 그건 좀 사기라고 보기. 예, 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 투자 실패에 따른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예, 이 사람은 결국엔 사기범이 되는 상황. 그냥 자기가 나는 투자를 했을 뿐인데 이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전세 사기범이 되어 있고 내 집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들은 임차인들은 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전세 사기 유형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은 유형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 형태의 전세 사기가 가장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 보증보험 어떤 식으로 이걸 악용해서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매매가나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건 뜨거나 그렇죠.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전세난이 심하니까 빌라가 시세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출? 그렇게 해서 전세 보증보험 대출의 보증보험을 그 감정가, 그 공시가라고 하죠. 공시가의 150% 이상으로 보증을 들어줘라. 그러니까 실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료가 높은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공시가의 150%까지 되다 보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그게 높아지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이 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악용을 했냐면 신축 빌라를 지어놓고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를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인 신축 빌라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2억에 그냥 팔면 안 팔리거든요. 네. 근데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보험이 들어지느냐 여부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시가의 150%까지 보증보험이 들어지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2억이나 2억 2천 정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들고 해서 세입자를 맞췄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2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는 투자금 없이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투자를 할 수 있죠. 건물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판매를. 그리고 임차인한테는 또 뭔가 이제 시세보다 좀 비싼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또 지원을 해줘요. 전세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입자들이 너무 좋잖아요. 새 집에 그렇죠. 보증보험도 들고 지원 이자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입자들을 마구잡이로 다 받아들인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도 투자자인데 모르고 받아서 자기는 그냥 투자금 별로 안 들게 투자를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무피 투자라고 해서 매매가가 2억인데 2억 근처에 그 전세가를 맞추고 보증보험이 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무피 투자를 만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이런 빌라들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오르기만 하면 이제 대박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생각하지 못한 이제 함정이나 이런 게 보유세, 음, 그러니까 종부세가 1년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가 몇십억씩 막 이렇게 탁 나오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무너지는데 이게 이 사람이 가진 돈이 없이 그렇죠. 무피로 자기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금으로 인한 보증금들이 다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빌라는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가 워낙 잘 안 오르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승장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매매가가 계속 빌라도 조금씩 올랐거든요. 네. 오르면은 이렇게 높게 맞춘 전세도 매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오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역풍을 맞게 되는. 그렇죠.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나는 내 그렇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입자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장이 꺾여버리면은 이거 뭐 어찌할 도리 없이 그냥 손에 놔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런 식의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세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 전세가가 안 떨어진다고 말을 해요? 네. 전세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 네. 그리고 전세가는 이게 빚이 아니다. 이 어떤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죠. 전세가 절대 안 떨어지고, 근데 무피야. 네. 그러면 내 돈을 드릴 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좋은 환경의 투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어? 막 네. 이러면서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와 이런 전세가 안 떨어지고 매매가 똑같으면 매매가 오르기만 하면 대박이고 안 오르면 버티면 되고. 저도 사실 비슷한 류의 영상을 한창 상승장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무피 투자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배웠던 네.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영원한 게 없는데 그때는 이게 왠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진짜 문제를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세를 살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거를 좀 체크를 하면 내가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신축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신축. 그렇죠. 네. 신축에서 분양이 잘 안 되는 거를 그 임대를 먼저 맞추고, 그리고 그 임대료가 매매가와 거의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은 경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 세입자들은 이런 거를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서 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냐? 이건 없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냥 거는. 안 해야 되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일단 신축 빌라가 사실 구별이 좀 어렵죠. 그렇죠. 신축이라는 신축이기만 게 기준이... 하면은 무조건 안 해야 되는 네, 건지 그렇죠. 이게 어려운데 일단 그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를 한번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호실에 등기부등본만 띄는데 그렇죠, 보통은. 그것만 띄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같이 떠봐야 되나요? 이 내가 속한 그 건물의 나머지 호실도 등기부등본을 다 띄어봐야 됩니다. 그래요? 띄어서 뭘 확인해야 되나요? 네, 소유주를 확인해야 돼요. 인터넷에 가면 이제 등기부등본 띄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호실 넣고 검색까지 하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발급을 해야 돈이 들어가요. 네네네. 근데 발급을 안 하고 검색까지 하면 무슨 정보가 나오냐면 소유주까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소유주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안 나오고 성하고 나머지 이름 부분에 있어서는 별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쭉 검색을 해봤는데 다 이시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동 했는데 다 이시야. 이건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신축일 가능성이 많구나. 그런데 지금 임차를 맞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개인한테 먼저 팔고 매도가 되고. 예, 매도가 되고 그 사람이 전세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면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 사람의 매매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매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전세가랑 비교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내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소유권 등기만 되어 있는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안 나와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세가가 지금 합리적인지 시세에 맞는 건지 비싼지 싼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중개사의 말만 믿고 뭔가 하기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는 이 물건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왜냐면은 사실 빌라도 요즘은 저도 사실 신축 빌라 분양하는데 한번 가봤었거든요. 지나가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많이 돌아보셨네요. 구경하는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집이. 맞아요. 와, 요즘 빌라가 이렇게 잘 나오나. 나 정말 살고 싶다. 근데 뭐 밖에 꽃이잖아요. 뭐도 주고요, 뭐도 주고 해서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더 무지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보다 좋은데 들어가서 살자, 가격도 합리적이야 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무작정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일단 우선은 매매가 됐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피해자의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2030이에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사실 중개를 하면서 이 연령대랑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2030 같은 경우는 빌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결혼하면서. 맞아요. 결혼하면서 많아요. 이제 들어갈 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신혼이잖아요. 신혼인데 예를 들어서 구축 빌라가 있어요. 신축 빌라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당연히 신축이죠. 이거를 노린 사기꾼들이 많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좋으면 2030들은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하죠. 거기다가 중개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중개사가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2030들은 이거를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전세가가 비싼지 높은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의 신생아 같은 사회 신생아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린 사기 형태가 있기 때문에 특히 2030 세대들은 정확한 기준들을 만들어 놔서 이거는 내가 욕심이 나지만 나 여기에 들어가서 살면 너무 생활이 편하고 좋겠지만 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그 위험성을 가지고 그냥 피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너무 예쁘다는 거에 하나에 혹해가지고 신축 빌라를 무작정 이제 계약을 하는 거는 정말로 특히 우리 2030분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굳이 그래도 나는 신축 빌라 꼭 살아야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그 등기부 등본을 떼 보셔가지고 이 빌라가 먼저 건물주 게 아니라 매도가 됐는지를 꼭 판단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가 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 실패를 통해서 이거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기 유형도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사실 가장 위험하고 피하기 어려운 유형이 바로 이 투자 실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 실패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없는 거의 비슷한 가격.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2억이고 전세가는 뭐 1억 9,500. 뭐 아니면 거의 2억.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 노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지 막 무차별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하나만 사서 임대 놓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구별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무조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었다. 그러면 그냥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괜찮다라는 기준도 없어요. 기준이 있으면 사실 쉽게 얘기해주면 이 정도 선은 벗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살짝 얘기해주기 어려운 게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입자의 인생이 진짜 파멸로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잘못되면 피해자한테 넘기면 된다.
정말 그거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전세가와 매매가 붙어 있는 거면 그냥 무차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그냥 막 매입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면 대박, 떨어지면 나는 쪽박이 아니고 그냥 세입자들한테 넘기면 돼. 그러면 약간의 본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투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런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네. 이번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좀 네. 줄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125%였나요? 예, 맞아요. 150%가 160%였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가 나니까 이거를 갑자기 한도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사기 피해 상황을 또 늘려버리는. 그런데 오히려 피해가 느나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150%로 이미 들어갔잖아요. 기존에 있던 기존에 분들이. 있던 분들이 150%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옛날에는 이게 왜 통용이 됐냐면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다른 세입자를 같은 가격에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으면 투자자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증보험 한도를 125%로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2년 전에 맞췄던 이 전세가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증보험이 안 되니까. 그럼 돌려줄 돈을 또 못 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범이 된 투자 실패자들도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보증보험 한도를 갑작스럽게 또 줄이다 보니까 돌려줄 돈을 못 찾는,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투자 실패 유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가 예. 전세 사기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어떤 원인 제공을 많이 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좀 구제를 해주려고 만든 제도이긴 할 텐데 오히려 이게 더 피해자를 많이 만들어낸 좀 그런 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150%라는 제도 네. 이걸 만들면 안 됐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세난이어서 네. 세입자들이 자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빌라로 가야 되는데 네. 빌라는 시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없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 안 들어져요. 아예 안 들어졌어요. 빌라는 아예 보증보험이 안 됐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빌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시세가 없는 걸 내가 이 전세가가 지금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아니면 이거를 니네들이 속여서 막 지금 매매가는 2억인데 3억 전세 들고 와서 3억 대출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아예 안 들어주는 거예요. 시세가 없는 거는 못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보증보험을 들어주게 해라 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만든 없잖아요. 게. 매매들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러면은 보통 공시가가 매매가보다 한 70% 정도 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150%를 하면 매매가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빌라가 너무 매매가 안 되는 게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 원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래가 없는 거를 뭔가를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 기준에 뭔가를 제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뭔가를 적용해라. 이렇게 만든 게 굉장한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상황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나오니까. 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또 빌라로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데 이걸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이게 150%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 참 듣고 보니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정부는 어쨌든 선한 의도로 제도를 만든 거고 근데 또 피해자는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악수다리. 정부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는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 자세나 이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에 진심이거든요. 너무 진심이죠. 진심을 넘어서서 광기를 지금 네.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악용할 소지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쉽게 악용할 소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가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도에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이 구멍을 이용한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양상하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원인에는 결국에는 정부가 있다. 정부가 지금 시장 상황을 돈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의 지금 광기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부는 진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요 말 쓴 소리, 우리 소장님의 쓴 소리를 정부가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정말 좀 진중하게 좀 무겁게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과 함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또 고민까지 함께 나눠봤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 영상을 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널리 퍼뜨려 주셔가지고 같이 좀 전세 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